이번 사연은 제 친구인 프랑스인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같은 여자로서 우리 한국인 여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사연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990년 1월 제가 19살이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리옹에서 역사 지리학을 공부하던 2학년 학생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500km나 떨어진 곳에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학기 내내 학생 기숙사에서 지냈고 방학 때만 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철학을 전공하던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리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셨지만 남편은 격주로 주말마다 기숙사에 남았습니다. 주말에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우리는 1990년 1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아주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듬해 파리에서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었고 저는 리옹에서 남은 학업을 이어갈 계획이었죠. 1990년 여름 부모님께서는 제가 좀 편하게 지내고 본인들도 저를 보러 오실 수 있게 리옹에 아파트를 한 채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1990년 10월 개강 무렵 남편이 석사학위 논문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 낙제하게 되면서 파리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리옹에 머물 집조차 없어진 상황이었죠.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는 방 2개와 거실이 있었기에 저는 부모님께 허락을 구한 뒤 남편에게 방 하나를 내어줄 테니 여기서 지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1990년 12월 자기 아들을 받아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남편의 부모님이 저를 주말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어머니는 우리 관계가 심상치 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 주말 내내 그녀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애칭을 다 동원해 부르며 아들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듬해인 1991년 1월 우리의 관계는 실제로 진전되어 이제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대놓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봄날 그의 부모님이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방 2개였던 집을 침실 하나와 서재 하나로 바꾼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예전이 더 낫지 않았니? 말로 직접 뱉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남편을 좋게 보셨거든요. 다만 제 어머님만 혹시 제 학업에 지장이 생길까봐 조금 걱정하셨을 뿐입니다. 1991년 10월 저는 역사학 전공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사 논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무렵 남편은 남들의 평가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여전히 자기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기한이 닥쳐오자 저는 제 할 일을 잠시 제쳐두고 남편이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4일 동안 하루에 11시간씩 그가 마침내 원고를 써 내려가면 제가 옆에서 바로바로 타자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일과 공부에 대해 다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마침내 자신만의 리듬과 목표를 찾았고 교사 임용 시험에 도전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던 시기에 우리는 양가 가족을 함께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우리가 한 방을 쓰는 것을 허용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걸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과 제가 그의 방이나 제 방의 불편한 조건 속에서 몰래 만날 수는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무사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고결하고 품이 있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 마치 196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다 보니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아주 빠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세대치고는 꽤 늦은 나이인 29살에 결혼했는데 스스로도 아마 평생 독신으로 살 줄 알았나 봅니다.
그녀보다 어린 남동생은 23살쯤 일찍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이 조카딸은 시어머니에게 거의 친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바로 이 조카딸이자 대녀인 프랑스와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자신의 아들, 남편,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의 누나인 친딸 순이었죠. 게다가 이 늦은 결혼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녀에게 산업 부르주아라는 상류 사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약혼 선물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금색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는 시댁에 갈 때마다 하인들의 시중행을 받는 삶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어머니로부터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서러움도 겪었죠. 그래서인지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여자분들이 말하는 욕하면서 배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다가 이렇게 느낀 건데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벼락출세한 부르주아로서의 자격지심과 그녀만의 감정적 서열은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와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1992년 6월 남편은 마침내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알자스 지방으로 군복무를 떠나게 되었죠. 그곳은 저희 친정과는 100km 정도, 리옹과는 4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군복무는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10개월간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얘기인데 군복무가 나와서 조금 놀라신 분들 계시죠? 제가 프랑스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제 친구 중에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71년생, 70년대 초반생인데 그때까지는 프랑스에도 의무복무가 있었대요. 근데 의무복무관이 10개월이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이렇게 꼭 우리나라처럼 의무복무로 가서 전투병과에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체복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육군으로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가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물론 남자만, 여자는 안 갔고요. 네. 하여튼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 역시 역사지리 교사 임용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가 되면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야 했고 부부가 떨어지지 않고 근처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결혼한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함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죠. 제 22살 생일날 예비 시부모님을 저희 친정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침 남편도 휴가를 나와 합류했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1993년 봄에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그 시절에 그토록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3년 5월 7일 우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민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종교적 예우를 중시하던 저희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지만요. 다행히 각자 초대할 하객의 비용은 각자 집안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양가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저는 파리에서 열린 구술 면접을 앞두고 심리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임용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결혼제도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예식장이나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막 일가 친척들 막 다 초대하고 친구들 초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청에서 그냥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서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결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약소화된 결혼식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리옹에서의 마지막 해였던 1993년과 1994년 사이 우리는 시부모님과 시숙부 내외분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다들 다음 달에 꼭 가겠다며 기쁘게 수락하셨죠? 그런데 식사 날짜를 고작 사흘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 딸인 프랑스와 주가 주말에 낭시로 놀러 오라고 했다며 못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메뉴를 정하고 장까지 다 봐두었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우리 아들 부부는 조카 프랑스와즈 앞에서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94년 초여름 저는 마침내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리옹에서 400km 떨어진 샴파뉴 지방의 생디지에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릴 줄만 알았죠? 하지만 1994년 11월 말에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이 극심한 안구 편두통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빛조차 견디지 못하고 구토까지 했어요. 2주 뒤 같은 증상이 반복되더니 1995년 1월 1일이 되자 증상은 더 자주, 더 격렬하게,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안과를 거쳐 며칠 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종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제 남편의 나이는 고작 26살이었습니다. 진단 열흘 뒤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낭시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해 가을까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우리는 1995년 6월 말 신경과 전문의에게 남편의 치료가 태아에게 미칠 위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아마도 본인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인지 젊은 아빠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제 임용시험 낙방으로 1년 미뤄졌던 계획이었죠. 다행히 의학적 소견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1995년 8월 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소식을 알린 뒤 남편도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1시간 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정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내세운 반대 이유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도 너희처럼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게 될 텐데 어쩌려고 그러니? 라며 저희를 탓했거든요. 축복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달리 화를 내며 반대하는 시대의 대조적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1996년 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을 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3.8kg이나 나가는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조차 제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200km 거리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은 바로 다음날 달려오셨지만 시부모님은 닷새가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보고 처음 찍은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문의 후계자를 얻었다는 그들만의 자부심 때문에 첫 손주의 첫 사진을 고작 성별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찍은 것이죠. 그 행동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저 남성이라는 성별 하나로만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은 언제 떠날지도 정하지 않은 채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며칠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들이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처음 발을 들이는 날인 만큼 원래는 축제처럼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히려 불쾌한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솔직하게 기록하자면 당시에 저는 짜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옷을 좀 꺼내려고 제 옷장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옷들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의 정장들이 떡하니 걸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제 개인적인 삶을 통째로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옷장을 함부로 열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처녀 시절 부모님께 선물 받은 소중히 아끼던 옷장을 말이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자기 안방처럼 차지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몰상식함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이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남들에게는 예의범절을 따지며 가르치려 들던 사람이 정작 갓 해산한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던 순간에 시부모님은 집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카딸인 프랑스와주를 보러 낭시로 떠나버렸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시어머니는 제가 몸은 괜찮은지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심에 먹었던 식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랑하더니 정작 우리가 차린 저녁상은 끊임없이 비하하고 지적질만 해댔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기간에 먹지 못했던 소고기 카르파초를 제가 좋아한다며 정성껏 준비해 주었는데 말이죠. 식사 도중 우리는 아들의 세례식 날짜와 하객 명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과 할머니, 형제 내외 대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부모처럼 따랐던 숙부 내외분까지 해서 딱 16명 정도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당에서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남동생 가족과 그 조카딸 가족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이 주제를 꺼내며 우리를 괴롭혔고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다음날 떠나겠다고 통보하더군요. 시부모님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분이 상해 있었고 그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뿐인 친손주의 세례식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이유를 묻자 마치 뚝이 터진 듯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온갖 비난과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인정하는 제 유일한 장점은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여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도 다 제 덕이라면서요? 하지만 그 외에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교양이 없으며 품격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한마디로 내 아들이 도대체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의 막말이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고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덕분에 우리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와 연을 끊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 뒤인 1996년 5월 우리 아들의 세례식에 시댁 식구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았던 다른 친척들이 내세운 이유는 서열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안 가시는데 자기들이 먼저 갈 수 없다는 뜻이었죠. 늘 병원 검사 일정에 맞춰 긴장 속에 살아야 했던 남편과 저에게 아들의 세례식은 정말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힘든 병마 속에서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축하하고 모두가 모여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들의 세례식에서 시댁 식구들이 통째로 사라진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에서 친가 쪽 가족들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복선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10달이 지난 1997년 2월 남편은 정기검진에서 뇌종양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양의 전이를 막기 위해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죠. 저는 상황인 만큼 부모님께는 알려야 한다고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 주에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누는 비교적 짧은 통화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4월 말 우리는 며칠간 프랑스 남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리옹을 지나는 길에 이제 막 돌이 된 아들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방문해 간식을 먹으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7월 학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다시 리옹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리옹에서 30km 떨어진 마을에 정착하기로 한 거죠. 우리는 220제곱미터 약 66평 크기의 넓은 시골집을 샀습니다. 여름 내내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방마다 도배를 새로 해주시며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덕분에 시부모님과는 다시금 예의를 갖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저희 집에서 불과 20km 남짓한 곳에 살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도리상 그분들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9월 말 계약한 지 불과 3주 만에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증세가 나타나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더니 급기야 요실금 문제와 균형 감각 상실까지 이어졌습니다. 병 많은 내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의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병세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에 그는 아들을 보모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모에게 아이를 조금 더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곧바로 남편을 태우고 리옹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렸습니다. 이틀 뒤 저희 부모님은 병원 간병과 저희 아들 육아 그리고 제 직장 생활까지 도와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1997년 10월 24일 남편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그는 1998년 1월까지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후 4개월 동안의 시간은 저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병이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파멸을 지켜볼 준비가 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뇌졸중을 앓던 할아버지를 돌보던 할머니의 삶을 제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막 18개월이 된 아이의 엄마였고 잦은 부재로 인해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교사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무리를 주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아마 기적을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저는 단 3일만이라도 바닷가에서 혼자 쉬며 재충전할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동안 남편을 본인 집에서 돌봐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태도를 비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고 남편을 방치하고 있다며 몰아세웠죠. 저희 부모님도 휴식이 필요했고 아들을 돌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시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3일 뒤 그를 데리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의 비난은 여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의 고모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했습니다. 1998년 1월 7일 저는 결국 급하게 소방대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 이상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다시 리옹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그를 계속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주치의와 상의 끝에 집 근처의 신경계 질환 전문 센터로 그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며칠은 남편과 저에게 짧은 휴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지 않았고 저는 오랜만에 그의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열흘 만에 그는 다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무렵 저의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 틈을 타 저를 호출한 남편의 신경과 전문의는 남편을 곧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오히려 우선 입원 대상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요. 결국 2월 초 그는 큰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동 관계자들에게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실제 관계가 어떠한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마지막 3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았고 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특히 우리 아들의 미래에 대해 의논하며 남편의 뜻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평소처럼 아빠를 보러 저와 함께 병원을 찾았던 우리 아들이 그날따라 호스피스 병동 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함께 오셨던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셨죠.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남편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마도 아빠의 마지막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남편은 2월 27일 깊은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한 모든 절차는 아버지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고 그저 장례식 날짜와 시간만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관에 시신을 안치하던 순간 제 아버지는 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먼 곳에서부터 500km가 넘는 길을 달려와 준 양가 친척들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대화를 나누셨고 두 분이 함께 식사 비용을 부담하셨습니다. 식당을 떠날 때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남편 쪽의 모든 친척이 저에게 다가와 애도의 뜻을 전했지만 유독 그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2, 3일 뒤 남편의 고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에 와주신 분들과 꽃이나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보낼 감사 카드를 이미 인쇄해 왔다며 전해주더군요. 시부모님이 직접 주문해서 제게 전달하라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카드를 단 한 장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고인의 아내와 자식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는 것이 관례인데 그 카드에는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고 저와 제 아들의 이름은 그 뒤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까지도 그녀의 치졸한 심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열흘 뒤 저는 아들과 함께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해 8월 말까지 시부모님과는 아예 왕래를 끊고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별의 아픔에 대해 그리고 아들이 겪을 상실감과 제가 짊어진 슬픔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저희 아들에게 최선의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죠. 그래서 저는 예고 없이 그분들 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몇 주 전 노르망디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남편의 고모 내외가 시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손주를 보고 무척 기뻐하시며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우리는 명절 때마다 얼굴을 보며 나름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은 2004년 7월에 터졌습니다. 아들이 프랑스 동부에 있는 친가 쪽 가족 모임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저희 친정집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먼저 저희 친정집에 데려다주고 며칠 쉬게 했고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으로 아들을 데리러 오셔서 함께 모임 장소로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을 떠난 지 이틀 만에 아들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고열이 너무 심해 부모님께서 아이를 급히 입원시키셔야 했죠. 부모님은 제가 소식을 듣고 놀라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돌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 친정어머니가 곁을 지키셨고 시부모님께도 입원 첫날 바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들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내일 손주를 데리러 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미 사흘 전부터 이 근처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였죠. 근처에 있으면서도 아이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저희 어머니는 아이가 갓 퇴원했으니 우선 제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저에게 이 통화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그런 몸으로 가족잔치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 아들은 가족 모임에서 과시하기 위해 내보이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아주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후 남편 쪽 다른 가족들이 중재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에게는 오직 아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아이의 안녕만이 유일한 우선순위였죠. 아이가 미래를 보며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그랬듯 손주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물건 취급하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만 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작 50km의 거리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죠. 2005년 저희 아들에게 보낸 휴가 카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리옹에 오면서도 우리 집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의 모든 친척들과도 인연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부모님 편에 서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12월 10일 저는 아들의 대부를 통해 시아버지가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다음날 리옹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수업이 없는 날이었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친척은 저희를 보고 무척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만남은 고모님 댁에서 이루어졌죠. 아들을 데리고 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의 고통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요? 그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공주처럼 자신만의 상아탑에 갇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깨달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는 도리와 예의 차원에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혼자 이틀 정도 가서 머물다 오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져 손주를 자기 아들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를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부터 시누이의 태도 때문에 가족 간의 고질적인 악연이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가 넘어지셨을 때도 첫 입원을 했을 때도 요양원으로 옮기거나 1월 초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저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그 어떤 소식도 주지 않았죠. 매번 우리가 수소문에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병원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직접 연락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뒤 이제는 제 아들이 고모인 시누이와 유산 상무 문제를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2년 동안이나 아들의 본가 출입을 막았고 아들의 동의도 없이 집안의 모든 가구를 비워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증오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족 간의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년, 그리고 2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마침내 그 집이 팔렸습니다. 이 고부관계가 남긴 후유증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는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두고 싶지 않아 평생 재혼하지 않겠노라 스스로 맹세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에게 친가 쪽 뿌리는 오랫동안 커다란 공백이었으며 엄마인 제가 해주는 이야기와는 또 다른 아버지와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며 평생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삶에 너무나 깊은 낙인을 찍어버린 그 관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유 없이 미워서 그냥 손자까지 시큰둥하게 대하는 우리나라 시어머니랑 비슷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의 심리는 비슷한가 봅니다. 내 아들의 아이이고 내 손주의 엄마면 충분히 사랑할 가치가 있는 건데 시어머니들 중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감정대로 며느리를 대하는 걸까요? 현재 이 사연자분은 예쁜 딸로, 자상한 엄마로, 멋진 선생님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에 사로잡힐 친구는 아니지만 가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준 사연자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댓글에 적을까요?